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자,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라는 제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교재로는 844페이지를 펴주시고요. 844페이지에 자,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 자, 굉장히 중요한 제도 내용들이죠.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더 주의해서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여러 개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된 지 꽤 많이 지났기 때문에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 참여 제도를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자,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다면 주민 소환. 주민 소환제, 그렇지, 대표적인 주민 참여 제도 중에 하나죠. 예. 자, 그다음에 주민 투표. 주민 투표, 그렇지, 주민 투표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 주민 바람. 주민 반환.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사회. 그래, 맞아. 사회라는 과목이랑 행정학이라는 과목을 두 개 선택할 때 메리트가 뭐냐면은 두 개의 연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행정법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이제 연계성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야. 그런 게 있어.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나라에 이제 주민 참여 제도를 여러 개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같이 한번 하나씩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네. 자, 이거는 이제 각 제도의 특징이라든지 그 절차, 과정 이런 내용들을 지방자치법에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이제 잘 정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험에도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자, 어쨌든 자, 우리나라는 이제 1995년에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이 되었는데 자, 그 뒤에 이제 조금씩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거예요.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뭐냐면은 조례 개폐 청구 제도라는 게 있어요. 조례 개폐 청구 제도. 자, 이거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 할 건데 조례 개폐 청구 제도라는 건 뭐냐면은 자, 이거 일종의 주민에 의한 조례 발안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발안이라는 건 이제 이런 조례를 만들거나 아니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 조례를 폐지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할 수 있다는 거죠. 주민들이 이런 제도를 조례를 만드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는 제도인 거예요. 예. 자, 아까 조례를 만드는 걸 발안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라고 정리를 했어요? 주민. 아니, 그거는 주민 조례 개폐 청구 제도인 거고요. 일반적으로 아까 여기 세 개 영역 이렇게 구분했었죠. 누가 발안을 할 수 있었어? 그렇지, 지방자치단체 장. 발안이라는 건 이제 조례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제도였잖아요. 가장 이제 먼저 지방자치단체 장이 제안을 할 수가 있었고, 발안을 할 수가 있었고. 대적이론 5분의 1 이상. 그렇지. 제적이론 5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10명 이상 연서. 누구의? 주민. 위원, 위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해서 뭘 할 수 있었다? 제안을 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예. 정확히 27분 전에 정리했었잖아. 자, 기억을 해주시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자, 이 주체가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발안의 주체가 아니라, 주민이 조례에 대해서 개폐 청구를 제안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거를 주민조례 개폐 청구 제도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 등장을 하는 제도이고요. 이거 조금 이따 볼 거고. 자,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뭐냐면은 2004년에 주민투표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주민투표제도. 자, 이거는 우리 익숙하죠. 용어 자체는. 예.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주민소송제도. 자, 이것도 좀 이따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주민소환제도. 자, 이런 거 들어봤어요? 주민소환제도라는 제도도 이제 만들어지면서 차츰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씩 이제 제도를 만들면서. 자,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만들어진 제도가 뭐였다? 조례 개폐 청구제. 조례 개폐 청구제도. 자, 그래서 그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책 844페이지 주민조례 개폐 청구제도. 자,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신데, 자, 청구 조례안을 제출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그래서, 자, 거기 맨 앞에 그림으로 표현이 된 게 주민이죠, 주민. 예. 자, 주민이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민이. 자, 의의를 보시면은, 주민 발안제도. 그러니까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제도의 일종으로서, 해당 주민들이
자, 누구에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 자, 그러니까 이거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하는 거고요. 자, 요거 도식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치단체 장에게 하는 거고. 자, 조례 내용에 대해서 개폐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밑에 지방자치법에 역시 같은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근거법도 같이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지방자치법 15조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하시면은, 자, 먼저 나이 제한이 있어요. 나이 제한이 19세 이상인 주민으로서 미성년자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19세 이상 성인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시도에 그 따른 인구, 자, 구분이 있어요. 구분이 있는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자,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100분의 1에서 70분의 1. 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자, 이거 기준을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50만 이상 대도시 말고 기타 시, 군, 자치구는 얼마냐 하면은 19세 이상 주민 총수 기준으로 해서 50분의 1에서 20분의 1까지. 50분의 1에서 20분의 1. 자, 요 범위에서 주민 조례 개폐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죠. 자, 다시 한번 인구 50만 이상은 얼마의 범위에서? 인구 50만 이상은 100분의 1에서 70분의 1. 기타 시도 자치구는 20분의 1에서 50분의 1. 그렇지. 20분의 1 이하. 그다음에 50분의 1 이상인 거죠.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밑에 요건을 같이 또 정리하시면은 일단 나이 기준 19세 이상의 주민 연서로 해당 누구에게?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자, 이것도 많이 바꾸겠죠. 지방의회에게 뭐 이렇게 많이 바꾸는데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주민이 제출하도록 한다. 이 내용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봤었던 이 요건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자, 근데 청구를 할 수 없는 청구 제외 대상도 있어요. 자, 청구 제외 대상. 자, 요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 요건을 갖췄다고 해도 그 관련된 내용들은 조례 개폐를 청구를 할 수가 없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은 밑에 청구 대상, 제외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자, 어떤 거냐면은 법령 위반 사항, 법률에 위반된 내용을 조례를 만들어 달라거나 개폐를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예. 자, 아니면은, 자,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과 관련된 내용을 부과하거나 징수하도록, 조례를 만들자라고는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 뭐 이런 것들, 행정기구와 관련된 내용, 아니면은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 예. 자,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걸 반대하자라는 취지의 조례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은 청구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세 가지 뭐? 그래서 법률에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 그렇죠. 그 사용료, 부담료, 사용료, 부담료, 조세, 이런 거와 관련된 내용, 돈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기관의 설치를, 그렇지, 반대하는 내용과 관련된 것들을 제출할 수가 없다. 청구 제외 대상이다. 이 내용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절차가 또 시험에 나올 때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요. 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제 청구를 받았잖아요. 예.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청구를 받은 날부터, 자, 반드시 5일 이내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공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공표는 반드시 5일 이내에서. 이거 기억해 두시고, 3일 아니죠? 예. 7일 아니죠? 며칠? 5일. 5일 이내에서 내용을 공표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 명부, 누가 청구를 했는지, 예.
예. 그 다음에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서 갖추어 두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 예. 자, 누가 청구를 했는지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공개하는 거예요. 왜? 자칫 투명성? 투명성을 확보해서 누가 허위로 그거를 작성하지 않았느냐를 감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 자, 그래서 반드시 공개된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며칠 이내에 공표된 날로부터 10일이네. 10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열람은 10일이고요. 공표는 며칠 이내에 5일 이내에, 공표는 5일 이내에, 열람은 10일간 누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제기를 하는 거예요. 발언을 제안을 하는 거니까요. 자, 이 내용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이 숫자라서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와요. 지방의회의 부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 뭐냐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청구를 수리하고 나서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자 60일 이내에 예. 자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60일 이내에 자 어디에 지방의회에 그치 부의 의결에 붙인다는 거예요. 네. 의결에 붙인다. 지방의회에 부의를 한다. 누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며칠 이내에? 60일. 60일 이내에. 자, 그래서 요거 60일. 그 다음에 열람은 아까 10일간 열람이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표하는 거는 5일. 5일 이내에. 자, 요 내용까지 숫자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조례 개폐에 대해서 결정하는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지방의. 그렇지, 지방의회. 그러니까 지방의회에 부의를 하는 거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왜냐하면 지방의회가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고. 최종 결정권자는 지방의회.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개폐 청구를 받아서 그거를 5일 이내 공표, 그 다음에 10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에 최종적으로 부의라는 것을 한다. 부의는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자, 그 내용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이 절차가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방의회에서 받아가지고 이거를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정하든지, 제정하든지, 아니면 있던 거를 폐지하든지, 이런 조치를 하겠죠? 예.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 개정을 하거나 제정을 하거나 폐지하는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는 거는 지방의회고요. 그 과정, 중간 과정에서 주민들의 청구를 받아서 지방의회에 붙이는 거, 부의하는 것과 공표하는 거,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장인 거고,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굉장히 중요한 제도죠. 주민투표제. 주민투표제. 자,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 두실 것. 주민투표제. 자, 주민투표제고요. 우리 주민참여제도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도가 큰 제도죠. 자, 의의를 먼저 보시면은, 자, 주민투표라는 건 뭐냐면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민이 직접 결정권을 행사하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주민이 직접, 이 사안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찬성, 내지는 반대에 대한 의사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의사 표명이 가능해서 직접 결정하는, 결정권을 행사하는 제도가 주민투표제도라는 제도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거 기억해 두시고. 자, 우리나라는, 밑에 2번에 내려오셔가지고요. 2004년에 주민투표법이라는 개별법이 제정이 되었음. 2004년이면은, 정부로 치면은, 노무현 정부?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 예. 자, 그때 주민투표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었다. 그래서 주민투표와 관련된 제도의 근거법이 주민투표법이라는 개별법을 따로 두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첫 사례로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과 관련돼서 제주도에서 2005년에 이제 실시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첫 사례로, 지적이 되고 있는, 언급이 되고 있는 연역인데요. 이것도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은, 언제 주민투표를 할 수가 있느냐? 거기 밑에 지방자치법 14조 내용 나오죠.
자, 지방자치법 14조 이거부터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자, 주체 일단, 자, 주체는 누가 되겠어요?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주체. 주체.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그렇죠. 단체장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투표에 붙이는 걸 결정하는 결정의 주체는 누구냐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지방의회가 아니라 자, 이것도 잘 봐주시고 지방의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자, 언제? 자, 밑에 뒤에 사유가 나오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아니면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 자,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주민투표의 대상이나 발의자, 요건, 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자, 따로 법률로 정하는 건 뭐예요? 주민투표에 대한 일반법인 주민투표법이겠죠? 주민투표법. 자,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 자,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은 따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다. 이렇게 바꾸는데 지방자치법이 일반법이 아니라 주민투표에 대한 거는 따로 무슨 법? 주민투표법에 두고 있어요. 주민투표법이 아니고요. 주민투표법에 두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아까 대상은 했죠. 주민투표 대상이 뭐냐? 자,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사항 거기에 대해서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자, 근데 이것도 제외 대상이 있어요. 좀 많죠? 밑에 보시면은 이거 그냥 한번 쭉 읽어서 항목만 쭉 검토를 해 놓으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법에 위반된 사항. 이거 당연히 제외되겠죠. 법에 위반된 사항, 재판 중인 사항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다른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 자, 이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거니까 주민투표에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 그 다음에 예산이나 비용 부담과 관련된 사안. 이거 아까 나왔던 뭐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것도 역시 제외 대상이에요. 국민투표 제외 대상, 주민투표 제외 대상. 자, 그 다음에 행정기구와 관련된 내용. 기구의 설치나 변경에 대한 내용들 있죠. 그래서 행정기구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거는 상에서 제외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행정기구 아니면은 뭐 예산 등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법령이 위반된 거, 재판 중인 거, 다른 자치단체의 권한과 관련된 것일 거. 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제외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공무원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공무원의 인사, 정원, 신분, 보수와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도 제외돼. 는 거예요. 공무원과 관련된 내용.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와요. 동일 사안에 대해서 주민투표가 실시되고 나서, 자, 반드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안. 자, 이거 뭐예요? 이미 주민투표가 실시가 됐었던 거예요. 실시가 되고 나서,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은 거. 그러면은 예전에 실시됐던 주민투표의 구속력이 몇 년 동안 유효한 거예요? 2년 동안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존에 한 번 주민투표가 행해졌던 내용에 대해서는 2년 동안은 거기에 대해서 건드릴 수가 없어요. 또 주민투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 주민투표의 구속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래서 이것도 1년, 3년 이렇게 많이 바꾸는데 다 틀려요. 2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제외 대상도 시험에 좀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냥 간단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것, 법령에 위반된 거, 재판 중인 거,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된 거, 돈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행정기구와 관련된 거, 공무원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거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전혀 어렵진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주민투표의 청구와 실시 이거 있죠. 자, 아까 대표적으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거는 누구예요? 주민이에요. 주민. 자, 그래서 청구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이냐라는 내용들이 여기 항목에 총 4가지 유형이 있어요. 4가지 유형.
자, 첫 번째는 주민이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주민. 자, 이것도 이제 주민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예.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이하 범위 내에서 누가? 주민이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예. 주민이. 그래서 첫 번째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주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냐면은 지방의회. 지방의회에서도 주민투표에 붙일 거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예. 이거 좀 주민투표로 붙여달라. 이렇게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때는 반드시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정족수가 있어요.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이 3분의 2 이상 찬성했을 때 예. 그때 뭘 할 수 있다?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장.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장. 자, 이거는 이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직권으로, 자신의 권한으로 실시를 할 수가 있다.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주체가 있어요. 자, 이거 잘 받으셔야 되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주민투표의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주체가 4개의 유형의 주체가 있는 거죠. 주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마지막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내용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고로 알아두시면은 마지막 줄에 미리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는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미리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는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주민투표권자는 누구냐면 나이 제한이 있는데 나이는 19세 이상. 나이는 19세 이상. 자, 이거 기억해 두시고. 다음 뒤에 나오는 주민투표의 방식이나 운동 이런 것들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확정 내용. 자, 이거는 중요하죠. 자, 먼저 주민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야 돼요. 예. 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야만 요건을 충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3분의 1 이상 투표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투표자 과반수의, 유효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만 확정이 되는 것. 자, 그래서 이 요건 3분의 1 투표를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만 자, 이게 찬성이 되는 거죠. 확정이 되는 것. 자, 이 요건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주민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 그 다음에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이 된다라는 내용.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에 보시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는 아까 봤던 내용이죠. 새로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결정을 할 수가 없다. 왜? 구속력이 생기기 때문에. 예. 주민투표의 효력이죠. 주민투표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2년 이내에는 과 관련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가 없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2년. 그 다음에 불복 절차 있어요. 불복 절차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 반드시 같이 또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소청을 제기할 수가 있고요. 소청. 자, 이거는 어떻게 언제까지 제기를 해야 되냐면은 투표 결과가 공표된 날로부터. 자, 그거 잘 보세요. 공표를 해야 주민들이 알잖아.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기산점은 언제를 기준으로 따지는 거냐면은 투표 결과가 공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14일 이내. 뭐는? 소청. 그렇지. 소청 절차는 14일 이내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소청 말고요. 소송 절차도 제기할 수 있어요. 예. 소청 아니면은 소송. 자,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할 수가 있냐면은 뒤에 소청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자, 그러니까 소청이 먼저 제기가 돼야 되고 예. 거기에 불복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소송이라는 거죠. 자,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할 수가 있냐면은 거기 소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야, 어디 20일이라고 되어 있어? 10일. 10일 이내죠. 저기 이봐요. 자, 10일 이내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다시 정리하면은 먼저 뭐가 있어요?
소청. 소청 있죠? 소청은 언제 기준으로 해서? 공표 기준으로 14일. 그렇지. 공표일 기준으로 해서 14일이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도 또 불만이 있어요.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 소송은 언제부터? 소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 며칠 이내가 아니라 20일이 아니라 10일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 절차, 불복 절차, 크게 이제 대표적으로 소청 절차가 있고요. 소송 절차가 있다. 소청 절차는 14일 이내,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 소송 절차는 소청 결정서를 받고 나서 10일 이내에 제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것도 어디에 제기를 하는지 대상이 달라져요. 기초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제기를 하면 되고요. 자치단체일 경우에는 대법원에. 자, 지방법원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지방법원이라고 언급되어 있으면은 틀린 오답 지문이에요. 예. 네. 자, 고등법원이랑 대법원에 각각 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 10일 이내에. 자, 그 다음에 밑에 재투표 있죠. 자, 이것도 기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장, 먼저 주체 확인을 해주시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하는 거고요. 자, 재투표를 실시하는 거고요. 전부나 일부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자, 이제 판결이 확정된 거죠. 소송을 제기해서, 자, 주민투표가 전부 무효다. 아니면은 전부까지는 아니고 일부만 무효다. 라는 판결이 확정이 됐어. 예. 그러면은, 자, 그 항목에 대해서 다시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재투표. 자, 그건 언제까지 하냐면은,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 재투표는 언제 이내에? 20일 이내에. 그래서 이거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각각의 이제 절차를 며칠 내까지 제기할 수가 있느냐라는 게 되게 단순하잖아요. 예. 근데 시험에 많이 나와요. 왜냐면은 숫자라서 바꾸기가 일단 쉽고, 그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그냥 숫자만 잘 외워서 하면 되기 때문에 출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출제하기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바꿔서 출제가 되죠. 숫자 같은 것들이. 재투표는 며칠 이내에? 20일 이내. 20일 이내. 소청, 총 14일. 송 총 10일. 10일 이내에. 소송 광역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어디에? 대법. 기초자치단체인 경우는 고등법원. 고등법원에. 그렇게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주민 감사 청구제도. 주민 감사 청구제도. 예. 자, 이거는 뭔지 한번 또 볼게요. 자, 또 시험에 종종 언급이 되는 내용이죠. 주민 감사 청구제도. 자, 이것도 이제 누가 제기하는 거예요? 감사 청구를 하는 것도 주체는 주민이죠. 주민. 자, 주민이 언제 제기하는 거냐면은 밑에 의 먼저 볼게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 내용인데, 자, 그게 법에 위반됐다. 예. 법령에 위반됐거나 아니면은 위법은 아니에요. 법령에 위반된 건 아니지만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 저해하다. 그러니까 두 개죠. 위법, 공익, 저해. 두 개의 요건 하에서만, 자, 상급 자치단체 장이나 상급 자치단체 장이에요. 예.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주민감사청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주민감사청구. 자, 그래서 밑에 1999년에 뭐 연역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이 내용의 기초가 마련됐다라는 건데, 예.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청구 요건. 자, 이게 연서가 필요해요, 일단. 연서가 필요한데, 이게, 야, 힘들어요? 자, 목 한번 들려주시고. 야, 뭘 힘들어. 좀만 참어. 예. 마음이 힘들 때는 몸이 힘든 걸로 극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일단 막 너무 힘들어, 피곤해, 졸려 이런 느낌이 들면은 잠시 동안은 그 졸림의 어떤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다른 생각, 정신적인 잡념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땐 뭔가 좀 고통스러운 짓을 하면 돼.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한다든지 잠을 막 안 자고 있잖아. 예. 네, 어떤 수험생은 자기 열받는 일 있으면은 그 24시간 하는 카페 있잖아요. 예. 그런 데서 밤새고 그냥 공부하는 거야. 공부가 잘 안 돼도 그냥 앉아있어. 공부를 계속 하는 거예요. 밤을 새도록. 그리고 나서 밤새고 푹 자고 나면 그래도 좀 기분이 개운해진대. 그 친구 작년에 합격했죠. 그러니까 보면은 그런 게 있어. 합격자들도 그렇고 공부 이렇게 하는 친구들 보면은 자기만의 좀 방법이 있어요. 뭔가 스트레스를 푼다든지 힘들 때 대처한다든지 예를 들어서예요. 실현을 당했을 때 대처한다든지 이런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자기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저도 그런 적 있었고. 자, 어쨌든 어디까지 했어요? 청구 요건을 차례죠. 자, 밑에 1, 2, 3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범위가 달라요. 자, 첫 번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00명 이상의 연서. 자, 광역자치단체예요. 500명 이상의 연서. 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300명 이상의 연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기타 시군 자치구는 200명 이상의 연서. 자, 그러니까 요건이 다르죠. 광역자치단체는 얼마 이상? 500명. 자, 그 다음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300명. 300명, 기타 시군 자치구는 200명. 200명. 그래서 500, 300, 200이죠. 합치면 1000.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졸릴까봐. 자, 500, 300, 200. 자, 500, 300, 200. 자,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이거는 숫자라서 역시 또 굉장히 꼬기가, 바꿔서 출제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500, 300, 200 범위 내에서 연서로 청구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기관 대상 읽어보시면 되고, 청구 제외 대상 또 있어요. 자, 다음 1, 2, 3, 4의 경우에는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먼저 수사, 재판과 관련된 내용. 수사, 재판과 관련되는 사항일 때 그때는 제외가 된다라는 거 먼저 기억해 두시고,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이미 다른 기관에서 감사를 하거나 감사가 끝났어. 다른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무 처리가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경우. 자, 이거 1년 아니죠? 2년이에요, 2년. 자, 그래서 사무 처리가 끝났는데 2년이 경과했어요. 2년 전 거를 감사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시기적으로 오랜 기간이 지난 거잖아요. 이미 종료된 일에 대해서 다시 들춰내서 이걸 또 감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급적이면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만 감사할 수가 있다. 2년. 자, 그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청구 요건, 그 다음에 제외 대상, 이런 것들 위주로 정리하시면 되기 때문에 다른 거는 그냥 일단 기본 절차라서 읽어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나오는 제도가 되게 중요한 제도 중에 역시 하나인데, 주민소송제도라는 게 있어요. 주민소송제도. 자, 거기 일단 요건부터 보시면은, 이거는 앞에 배웠던 감사청구제도랑 같이 연관되는 제도예요. 자, 그래서, 의의를 먼저 볼게요. 주민소송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방자치단체 기관이나 직원이 공금 지출, 회계, 자, 재무행위와 관련돼서 위법하다고 인정되어서. 그러니까 대상이 뭐예요? 주민소송의 대상은 재무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되어서, 자, 그러니까 대상이 어때요?
되게 좁아요. 예. 대상은 재무행위에만 한정되는 거예요. 재무행위에만. 예. 자, 재무행위에만. 그래서 재무행위와 관련되어서 이미 뭘 제기한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거기? 재무행위와 관련돼서 뭘 제기한 거예요? 감사청구. 그래, 감사 청구를 한 거예요, 이미. 근데 어떻게 됐대요? 감사 청구를 하고도 그 감사 결과에 불만족하는 경우. 예. 자, 일단 감사를 했어. 뭐에 대해서? 재무행위에 대해서. 예. 재무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되어서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를 했는데 감사 결과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할 때, 예. 불만족스러울 때, 자, 그때 최종적으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제도가 바로 주민소송제도. 예. 자, 그래서 이 절차를 먼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먼저 감사 청구를, 선감사 청구를 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 때 최종적으로 하는 구성. 후소송 조치. 선감사 청구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들 때 하는 최후의 수단, 최후의 보충적 수단. 그게 소송이라는 거고요. 대상은 뭐에만 국한된다? 재무행위. 재무행위에만 국한된다. 예. 자, 그래서 아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뭐였어요? 주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감사청구죠. 재무행위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뭐라고? 법령이 거기 있어? 진짜. 법령 위반. 그래. 그거는 뭐에 국한되는 거예요? 재무행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예. 국가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에 대해서 예. 법령을 위반했을 때에는 다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었잖아. 예. 자, 그래서 대상이 광범위한 게 차이점인 거죠. 예. 주민감사 청구는 모든 법령이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 다 감사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이 광범위했고, 예. 주민소송은 뭐에 대해서만? 재무행위. 재무행위에 대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이 협소하다라는 차이점이 있었죠. 예. 자,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감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불만족하는 경우에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제도가 주민소송제도. 예. 자, 개념 의의만 일단 먼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선감사 청구 후 소송이다. 대상은 재무행위에만 국한된다. 라는 거를 제일 중요한 내용이니까 먼저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밑에 보시면은 4번에 소송의 제기 이렇게 쭉쭉 나오죠. 1, 2, 3, 4와 같은 재무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상이 일단 재무행위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재무행위 어떤 재무행위냐? 1, 2, 3, 4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공금의 지출에 대한 사항. 이것도 재무행위죠. 예. 그 다음에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대한 거. 재산을 어떻게 취득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처분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내용과 관련된 내용일 때. 자, 그 다음에 임차, 매매, 도급계약 체결. 계약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지방세. 역시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이런 거와 관련된 내용. 자, 이것도 재무행위와 관련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재무행위, 그러니까 막연히 재무행위라고 이제 이해를 먼저 해두시되, 구체적인 내용의 재무행위는 어떤 유형이 있느냐, 같이 연결해서 봐두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7번 소재기 기간 있죠. 예. 자, 감사를 청구한 주민이 거기에 불복이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예. 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반드시 여기 나와 있죠. 90일 이내에는 소를 90일. 뭐라 그랬어요? 90일 이내에요. 예. 90일 이내에는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90일 이내에는 소를 제기하여야 된다. 90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아니 90도 기억 못해? 90은 할 수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90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고요. 자, 역시 중요한 제도 중에 또 하나예요. 주민 소환제도. 자, 주민 소환제도. 자, 우리 대통령은 뭘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직무에 위반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에는 탄핵을 할 수 있었잖아요. 예. 자, 그거와 비슷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제도예요. 예. 자, 보시면은 의의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은 자, 유권자 일정 수 이상의 연서에 의해서 누구한테? 지방자치단체 장한테 아니면은 지방의회 의원한테 예. 아니면은 기타 중요 간부 공무원과 관련된 사람을 해직하거나 아니면은 의회 해산을 결정하는 제도 이거예요. 예. 자, 우리나라는 어쨌든 2007년에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만들어졌다.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근거와 관련돼서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이라는 개별 근거법이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자, 밑에 보시면은 일단 지방자치법에 주민 소환이라는 제도 개념을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이제 구체화시킨 게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이고, 자, 근거법만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를 일단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그래서 주민 소환의 대상은 누구냐? 주민 소환의 대상은 선출직 지방자치단체 장, 대표적이죠. 지방자치단체 장이 잘못했을 때, 예. 지방의원 잘못했을 때. 자, 근데 단 비례대표 의원은 제외됨. 자, 이것도 잘 봐주셔야 돼요. 비례대표 의원은 제외됨이에요. 포함됨 아니고. 예. 자, 주민 소환에 사유가 있는데 특이한 게 있어요. 특이한 게 뭐냐면은, 자, 아까 근거법이 주민 소환에 대한 법률이라는 근거법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주민 소환의 사유는 뒤에 주민 소환에 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예. 라는 게 특이한 거예요. 주민 소환에 대한 근거법이 있는데 주민 소환의 사유를 근거법에서 명시 안 하고 있대. 특이하지 않아요? 예. 나만 특이한 거예요? 아주 지금 가물가물하구만. 괜찮아? 자, 정신 차리시고 16 곱하기 72는 16 탈락. 23 곱하기 48은 탈락. 원래도 안 됐어요. 원래도 못할 것 같아요. 맞추라고 한 게 아니고요. 예. 이거는 집중해서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야. 예. 맞출 수 있는 거 해볼게. 13 곱하기 7. 그럼 뭐, 주변이? 오, 맞아. 예. 맞지? 예. 맞아. 오, 잘하네. 이과 나온 오빠. 이과 나온 남자. 고등학교 때 못 가요. 고등학교 못 갔는데 대학교 이과 왔어? 예. 왜? 교차 지원했어요? 예. 왜? 시험이 잘 돼서. 아니 그럴 거면 미리 이과를 갔어야지. 아이러니한 뭐 인생은 항상 아이러니한 법이죠. 연속. 아이러니 연속이랄까. 자, 어쨌든 어디까지 했어요? 저기 모르지? 명시 X 명시하고 있지 않다. 예. 뭘? 사유를 그렇지. 주민 소환의 이유, 왜 주민 소환을 하는지에 대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신기하게도 이 주민 소환에 대한 근거법인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서 명시를 안 하고 있어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내용 한번 봐주시고요. 예. 요건도 있어요, 요건. 자, 시도지사는, 자,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도 약간 범위 큰 거죠. 100분의 10 이상. 자,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자, 그 다음에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은, 자,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15 이상. 자, 이런 것들은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드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걸 한번 언급해서 암기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려야 되죠. 지방의원은 주민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자, 다시 한번. 시도지사는 100분의 10 이상. 10 이상. 지방의원은 100분의 20 이상. 20 이상. 시장, 군수, 구청장은 100분의 15. 그렇지. 100분의 15 이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예. 자, 6번 요것도 시험에 나올 때 있는데 남용 방지라 그래가지고 자,
이 주민 소환이라는 거는 이 사람을 실질적으로 해직시키는 거잖아요. 예. 자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남용 방지 규정을 따로 두고 있어요. 예. 자, 이 주민 소환 제도 자체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남용 방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언제 할 수가 없냐면은 임기가 개시된 임기 개시일로부터 아직 1년이 안 지났어요. 예. 자, 이 사람 아직 1년도 지켜보지 않고 이 사람이 일을 잘 못한다고 주민 소환을 통해서 이 사람을 해직시키는 건 너무 부당하다. 너무한다. 라는 취지인 거죠. 임기 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일 때. 자, 이건 뭐예요? 1년도 안 있어서 임기가 곧 끝나. 예. 그 사람들을 중간에 1년도 임기가 안 남은 사람을 중간에 자른다는 거는 약간 비율.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좀 지켜준다는 개념이랄까. 그래서 뭐 굳이 1년도 안 남았는데 임기가 굳이 해직까지 시키느냐, 약간 이런 취지인 거죠. 자, 그 공통적으로 몇 년인 거예요? 1년인 거죠. 1년 임기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기 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일 때. 예. 자, 그 다음에 같은 공직자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를 실시했는데 1년 이내에 주민 소환 제도를 한 번 한 거야, 또. 주민 소환을 1년이 되기 전에 이미 한 번 했을 때 또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또 하는 건 안 된다. 예. 자, 공통적으로 1년이죠, 1년. 자, 근데 주의하셔야 될 점 뭐냐면은 주민 소환 투표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주민 투표는 몇 년이었어요? 주민 투표 2년. 2년이었죠, 2년. 예. 주민 투표의 유효 기간은 1년, 3년 아니고 2년이라고 명시됐었죠. 근데 주민 소환은 몇 년? 1년? 조금만 참어. 1년이에요, 1년. 자, 주민 소환의 구속력은 1년 가는 거고요. 주민 투표의 구속력은 2년 가는 거예요. 1년, 2년, 이거 나눠서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주민 소환과 관련된 거는 다 1년이에요. 1. 임기 개시로부터 1년. 임기 만료가 1년 미만으로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주민 소환 투표를 이미 한 차례 실시하고 나서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1. 1 기억하시고. 자, 밑에 내려오셔가지고요. 불복 절차 두고 있어요. 소청, 그 다음에 소송. 소청은 며칠 이내에? 14일. 소송은 10일 이내에 하는 거고요. 자, 거기 밑에 플러스 표를 보세요. 자, 소를 제기할 때, 자, 소청을 제기할 때부터 먼저 볼게요. 소청을 제기할 때는 시도지사는 중앙선관위에 해요. 중앙선관위. 그다음에 다른 지역구, 도의원, 군의원, 그다음에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은 시도선관위에,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원회, 그다음에 시도선관위원회 이렇게 나눠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시도지사는 소를 제기할 때 대법원에, 그다음에 나머지는 소를 제기할 때 어디게요? 고등법원. 그렇지,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원화 시켜놨기 때문에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우리 관련된 내용, 제도, 주민 참여 제도를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 뭐 공부했어요? 주민 반환 제도, 조례 개폐 청구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했었죠. 그 다음에 공부했던 게 주민 감사 청구, 그 다음에 주민 투표, 그 다음에 소송, 그 다음에 소환, 이렇게 5가지를 정리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반드시 기억을 잘 하셔야 되고요. 불안한데? 좀 물어봐야겠어. 자, 주민 감사 청구를 할 때 있잖아요. 자, 주민 감사 청구를 할 때 청구 요건 중에서 광역자치단체는 몇 명 이상? 500명. 자, 그 다음에 자치구. 그냥 200명? 200명. 인구 30만 이상 대도시. 200명. 안 걸려주네. 인구 30만 이상의 대도시는 200명이고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300명. 300명.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감사 청구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에 인사행정과 관련돼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재무행위. 그렇지. 재무행위와 관련돼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인사는 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되죠. 예. 소송은 감사의 불복이 있는 경우에 감사 청구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소송 감사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저기 850페이지 한번 보세요. 850페이지. 다른 제도를 불복할 때 하는 소송하고 예. 이 90일. 주민 소송은 달라요. 예. 이 사람아. 그래서 요거는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90일 이내에. 자, 그 다음에 주민 소환의 경우에 청구 요건 중에서 자, 지방 의원인 경우에는 주민 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지방 의원 100분의 20. 100분의 20.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그 다음에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인 경우에는 100분의 15. 100분의 15 이렇게 요건이 달라지죠. 예. 그래서 그거 기억해 두시고 주민 소환 투표에 불복하는 경우에 소청은 며칠 이내에 제기? 주민 소환 소청 14일. 14일 이내에. 그 다음에 소송은 10일. 1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소송하려면은 무슨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된다? 시도지사는 대법원. 대법원. 그 다음에 기타 자치구청장, 시장 군수인 경우에는 고등법원. 거등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시도지사의 경우에 소청은 어디에 제기한다? 중앙선관. 기타는 지방선관. 잘했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오버했어.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뭐, 이 정도? 썼어.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주민 참여 활성화 방향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이해 위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앞으로는 주민의 직접적, 실질적 참여를 이제 강조하고 있다. 다양한 직접적 참여 제도를 강조하는 추세에 있다. 이런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참여 기회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것도 읽어보시면 뭐 당연한 내용이고요. 자, 참여 방식에 있어서도 민간이랑 공동이 같이 생산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랬어요? 공동 생산 이라고 했었죠.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내용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내 커뮤니티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것도 당연한 요즘 앞으로의 이제 활성화 방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첨단 정보통신 장비를 통해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텔레 참여라고 그래요. 텔레 참여. 텔레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자, 이런 내용들까지도 한번 용어 위주로 한번 봐주세요. 텔레 참여라든지 참여, 공동생산, 파트너십이라든지 이런 것들 표현, 용어만 한번 쭉 확인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5가지 주민 참여제도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두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 중에서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 지방세 있죠, 지방세. 페이지는 862페이지인데, 자, 이거 같이 한번 볼게요. 지방세. 자,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몇 개 이제, 뭐가 중요하겠어요? 세금의 종류 있죠? 세금의 종류가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죠. 자, 중요한 내용 위주로, 시험에 나올 법한 내용 위주로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자, 먼저 지방세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 뭐 익숙하죠. 자,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일반적 경비. 자, 거기에 충당하기 위해서 그 구역, 구성원이 주민이나 구역 안에서 반대 보상 없이 징수하는 돈. 자, 그거를 이제 지방세라고 표현을 하죠. 지방세. 자, 밑에 보시면은 다른 거는 뭐 확인 안 하셔도 되고요. 조세, 헌법 59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뭘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조례로는 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조세와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조세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법률로만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방자치법에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 규정이라 그래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것만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 자, 지방세의 특징이라는 거는 자, 강제적인 부과가 원칙이죠. 강제적 부과 징수의 원칙. 자, 직접적 반대 보상이 없다. 이것도 이해되시죠? 특별히 뭐 반대해주는 건 없는 거예요. 돈만 걷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치단체의 일반적 경비를 필요로, 일반적 경비를 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 경비 조달을 위한 징수. 일반적 경비, 그래서 뭐, 특수한 경비 조달을 위해서 징수하는 것.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틀리겠죠? 그 다음에, 금전으로 표시. 자, 이거는 돈으로 걷어들인다는 거죠. 다른 뭐, 물건으로 걷어들인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금전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런 내용 이해하시면 되고요. 밑에 지방세 원칙 같은 것들은 사실상 어렵지 않아요. 읽어보시면 되고, 짝을 찾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는데 몇 개 용어만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주민 부담의 측면 있잖아요. 2번에 자, 응익성의 원칙이라는 거 나오는데 응익성이라는 거는 뭐예요? 수익자 부담주의. 그렇지. 수익자 부담주의. 자기가 누리는 향유하는 이익, 그 누리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걸 무슨 주의? 은익주의. 응익주의 원칙. 자, 분담성의 원칙. 자, 이거 뭐냐면은 가급적, 자, 적은 주민 아니에요. 가급적 많은 주민들이 나눠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가급적 많은 주민들이 나눠서 내야 된다는 원칙을 무슨 원칙? 분담성 원칙. 분담성의 원칙.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분담성의 원칙. 자, 그 다음에 형평성의 원칙. 이거 뭐냐면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한테는 같은 과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감면해줘도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사정에 따라서 내야 된다. 이거겠죠.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내야 된다. 이런 개념이겠죠. 징수 행정의 측면 이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시험에 나오는 거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요 세목체계. 세목체계예요. 자, 근데 우리 세금, 지방세는 자, 우리 세금을 보통 지방세랑 뭘로 나눠요? 국세로 나누죠. 예. 지방세, 국세 이렇게 나누는데 자, 지방세도 보통세가 있고 목적세가 있어요. 지방세, 국세로 나누고 지방세도 보통세가 있고 목적세가 있고. 자, 우리는 지금 지방세를 공부하고 있긴 한데요. 자, 근데 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도표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보통세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9가지요, 9가지. 목적세는 몇 개? 2개.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시험에 나올 거를 대비해서 11개를 다 외워두시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외워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걸 다 외우기가 힘들죠. 예. 그래서 몇 개만 같이 정리를 하는 걸로 할게요. 자,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목적세 중에서 예. 광역자치단체의 보통세, 목적세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 또 보통세, 목적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치단체 종류에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에서 걷어들이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 걷어들이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고. 예. 자, 그래서 이거 구분을 일단 먼저 하셔야 되는데, 밑에 서머리를 먼저 보세요. 서머리를 먼저 보시면은,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목적세 나오죠? 예. 자, 기초 X. 이건 뭐예요? 기초자치단체에는 목적세라는 것이 없다. 없다는 거예요. 기초는 목적세가 없다. 자, 그러면은 뭐만 있는 거예요? 광역만. 예. 광역자치단체에만 목적세가 있다는 개념이겠죠. 예. 자, 근데 광역자치단체에서 걷어들이고 있는 목적세의 종류는 2개예요. 뭐냐면은 교육세랑 시설세. 교육세랑 시설세. 교육세랑 시설세. 광역에서 걷어들이고 있는
목적세 종류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교육세랑 시설세, 교육세랑 시설세, 교육세랑 시설세. 교육세랑 시설세. 네. 근데 보시면은 이것도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 명칭은 위에 지방교육세예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원래 명칭은 지역자원시설세예요. 그래서 이게 플레임. 근데 우리는 그냥 간단히 키워드만 따서 교육세, 시설세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냥 교육세는 사실상 국세에 들어가요. 밑에 국세, 목적세 중에서 농어촌 특별세하고 교육세 이렇게 있잖아. 있죠? 자, 그래서 그냥 교육세는 사실 국세예요, 국세. 국세의 목적세인데, 자, 우리는 지방세를 공부할 때는 지방교육세. 근데 그냥 줄여서 교육세 이렇게만 이해를 하셔도 된다는 거죠. 어차피 국세는 별도의 세금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세만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목적세 두 개는 뭐라고요? 교육세랑 시설세. 이거는 기초자치단체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에만 있어요? 광역만 두 개 뭐예요? 교육시설. 왜 생각해? 방금 했잖아요. 교육세랑 시설세. 자, 그래서 이거 일단 두 개 기억해 두시고요, 반드시. 자, 그 다음에 보통세 중에서, 특별시, 광역시세, 그 다음에 도세. 굉장히 많죠? 자, 이거 일단 킵해 놓으시고, 보통세 중에서 자치구에서 걷어들이는 보통세가 있고, 시군에서 걷어들이는 보통세가 있어요. 네. 자, 요거부터 또 일단 정리를 해봅시다. 자치구에서 걷어들이는 보통세의 종류 중에서는, 자치구에서 걷어들이는 보통세의 종류에는, 등록면허세하고요.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가 있어요. 재산세. 자, 그래서 두 개를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개. 자, 우리 두 개씩 나눠서 기억을 할 거예요. 광역은 두 개, 교육세와 시설세. 두 개 있었죠? 자치구가 걷어들이는 보통세, 목적세가 아니라 보통세는 역시 두 개인데, 등록면허세랑 재산세 두 개가 있어요. 예. 줄여서 등산. 등산. 아니면 여기 이제 저작해서 그렇게 등과 산을 합쳐서 등산 이렇게 기억하도록 유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취지를 잘 따라서 등산 괜찮은 것 같아요. 등산. 자, 그 다음에 시군에서 걷어들이는 보통세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예. 5개. 이것도 외워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보통세 종류 중에서 자치구 2개랑 시군 5개를 뺀 나머지는 다 어디인 거예요? 광역자치단체 보통세인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렇게만 묶어서 일단 기억하시면 되고, 시군에서 걷어들이는 보통세의 종류는 그럼 뭐가 있느냐? 여기 담배세. 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5개요. 담배세, 지방소득세. 자, 그 다음에 자동차세. 그 다음에 주민세, 재산세. 자, 일단 여기 들어가는 거 5개, 2개. 총 9개. 예. 자,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이자 그냥 포커스는 9개 기억하는 거. 예. 자, 외우세요. 지금 막 정신 나가 있는데 막 외우래. 외워. 빨리. 이걸 다 못 외우면 수업을 끝내지 않겠어요. 진짜로. 시간 많아, 오늘. 네 번째. 자, 기억을 해둡시다. 아까 교육세, 시설세 있었죠, 2개. 예. 자, 이거는 무슨 세였어요? 목적세이면서, 광역세. 광역자치단체에서 걷어들이는 목적세, 교육시설. 광역자치단체는 교육시설이 기초자치단체에 비해서 좋죠. 역시 딱 걸려서. 자, 광역자치단체는 교육시설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기초자치단체는 교육시설이
없어요. 없어요, 아예. 자, 그래서 이거 광역자치단체 교육시설 조합 목적세 두 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에서 거둬들인 두 개는 아까 등산,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 그 다음에 시군에서 거둬들인 5개는 담배소득, 자동, 주민재산. 담배소득, 자동, 주민재산. 담배소득은 자동, 주민의 재산에서 나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셨더라고. 자, 그래서 이 내용까지 총 9개. 자, 외웁시다. 외웠어요? 예. 자. 자, 먼저 광역자치단체의 목적세 2개. 교육세나 시설세. 자치구 2개. 자치구 2개는 등록면허세랑 음. 재산세. 그렇지. 그다음에 시군 5개. 시군 5개는 담배세, 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오, 맞아요. 이렇게만 9개 기억하시면 돼요. 단기 암기력은 공감이 참 좋아. 남의 간접 광고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 내용 5개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얘를 뺀 나머지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걷어들이는 보통세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보통세 내용 밑에 9개 이렇게 쭉 종류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취득세는 말 그대로죠. 토지나 뭐 건물, 이런 거 취득할 때, 아직 이제 사본 적이 없으시니까, 나중에 할 수 있을까? 나중에 저도 없어요. 아직 취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등록면허세, 이런 것들, 레저세도 있어요. 경륜, 경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 걷어들이는 담배소비세,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 재산세, 자동차세인데, 이거는 뭐, 읽어보시면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넘어가셔도 되고. 자, 지방세 문제점이에요, 우리나라는. 자,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이 충분할까요? 빈약할까요? 빈약해요. 빈약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무슨 원칙이 저해가 되냐면은 충분성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저해되는 한계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불과함.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별로 안 된다는 거죠. 3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원의 지역적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도시에서 거둬들이는 소득, 세원은 많고 농촌은 상대적으로 적죠. 불균형이 심한 거예요. 불균형이 심하다. 수도권이 집중되어 있다. 뭐 수도권 안에서도 뭐 강남 3구는 훨씬 더 많겠죠. 소득, 세원이. 자, 그런 내용도 있고요. 지방세수의 낮은 신장성. 이런 원칙. 이거는 뭐냐면 안정성 원칙의 저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지방세라는 건 사실 이동성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 지역 안에서만 걷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장성이 낮아요. 자, 이런 원칙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획일적 세제. 이게, 딱 그 항목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획일적으로.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자율성이나 신축성이 그만큼 떨어진다. 라는 개념이겠죠. 획일적 세제. 자율성이나 신축성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 자, 국세에 비해서 지방세 비율이 굉장히 낮다. 이게 약간 국세 8이라면 지방세는 2예요. 8대2 정도. 지방세 비율이 좀 낮죠, 우리나라는 특히. 자, 그 다음에 비과세, 감면 종류가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많은 걸 비과세로 하기 때문에 수입이 계속 떨어지죠. 비과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조세 수입은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다. 너무 광범위한 조세 감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게 오히려 세수를 신장시키는 데는 저해할 수 있다. 이런 거 개념. 자,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세 문제점 정도만 간단히 기억하시면 되고, 밑에 하나 개념만 더 할게요. 탄력세율 제도. 자, 이거는 뭐냐면은 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율의 상한이랑 하한의 폭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 안에서 탄력적으로 조세를 걷어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탄력세율 제도라는 거는 정해진 세율 범위 안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제도. 두 번째 줄에 대통령령 명령이나 뭐 조례에 의해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제도를 얘기한다. 자, 밑에 니은에 우리나라는 91년부터 도입돼서 실시되고 있다. 탄력세율 제도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하나 개념만 더 하시면 밑에 서울특별시 재산세 공동과세제 있죠. 자, 이건 뭐냐면은 밑에 표를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른데, 재산세를 50%는 특별시에서 교부하는 거고요. 50%는 자치구에서 걷어들이는 거고. 자, 그러니까 100%를 다 자치구에서 걷어들이면은 아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돼요? 형평성, 불균형의 문제가 생기겠죠. 돈이 많은 자치구에서는 재산 취득자가 많은 자치구에서는 취득세라든지 소득세, 소비세라는 것이 굉장히 많겠죠.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불균형이나 차등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나머지 50%는 누가 특별시에서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걷어들이도록 하지 않고 특별시에서 서울시에서 50%를 지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지급을 하면은 같은 균등한 액수를 지급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차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자, 아까 상한과 하한을 정해놓은 제도는 뭐예요? 상한과 하한. 탄력세율 제도. 탄력세율 제도. 그렇지. 이해하고 있군. 자, 이거는 방금 말했던 제도는 뭐냐면은 명칭이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라는 제도예요.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라는 제도. 자, 이걸 하는 목적은 뭐다?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용도이다라는 거. 50%는 자치구에서 걷어들이지만 나머지 50%는 어디에서? 특별시에서 교부한다. 똑같이 구를 차등을 두지 않고 모든 구를 다 똑같은 교부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뭐라 그런다? 공동과세제. 그렇죠. 공동과세제. 자, 우리나라의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는 기초자치단체의 목적세는 뭐예요? 없어요. 안 넘어가네. 광역자치단체의 목적세는 뭐예요? 교육세, 시설세. 보통세 중에서 자치구가 걷어들이는 보통세는 뭐예요? 두 개. 자치구가 걷어들이는 게 등록세랑 등록세랑 재산세, 등산. 그다음에 시군에서 걷어들이는 보통세 5개는 자, 정리합시다. 마지막으로 담배세, 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그렇지. 주민세, 재산세 5개. 잘하는데? 자, 그래서 일단은 S급, A급 논점들 위주로 해서 이제 쭉 정리를 했고요. 일단 어떻게 수업을 20회 정도 같이 했는데 행정학은 공부하셨겠지만 굉장히 재밌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재밌어지니까 진짜요. 진짜 아니면 정말 저한테 전화해서 욕을 해도 돼. 번호는 차단해 놓을게. 팔로 시작했었어. 팔로 시작하는 번호를 차단하고 어쨌든 그리고 오히려 처음에는 되게 장황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행정학이 이런 분야도 건드리고 저런 분야도 건드리고. 근데 그거를 몇 번 기출을 통해서 3, 4회독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양이 확 압축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걸 아직 경험 못 해보셨겠지만 이제 받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우리 행정학 선택하기가 잘했다는 느낌이 들 거고요. 정리가 나중에 잘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잘 정리를 해서 시험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세요. 차단해 놓을 테니까.
농담. 차단 안 할게. 자, 그래서 오늘 수업 분다 고생하셨고, 나중에 이제 그 기출문제 풀이 특강을 통해서 만나볼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